하버드 대학에는 목표, 곧 꿈이 사람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IQ와 학력, 자라온 환경 등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7%의 사람은 목표가 없고 60%는 목표가 희미하며 10%는 목표가 있지만 비교적 단기적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단지 3%의 사람만이 명확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을 25년 동안 끈질기게 연구한 결과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던 3%의 사람은 25년 후에 사회 각계의 최고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으며 대부분 사회의 주도적인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10%의 단기적인 목표를 지녔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의 중상위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목표를 여러 번 나누어서 달성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사회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건축가, 기업가 등입니다. 그중 목표가 희미했던 60%는 대부분 사회의 중하위층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안정된 생활 환경에서 일하고는 있었지만 10%의 사람들에 비해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27%의 목표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최하위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며 사회가 나서서 구제해 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남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말이죠.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3%? 10%? 아니면 60%? 자신이 내리는 답에 자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법칙은 냉엄합니다. 적어도 10%할 수 있다면 3%의 범주에 속하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꿈을 이루려면 법칙을 활용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 강사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 인간에게도 몇 가지의 정신 법칙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생이 순조롭다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바로 이 정신 법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틀림없이 법칙을 어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들 가운데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념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든 느낌을 갖고 믿으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룰 것이라고 자신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가 운이나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낙관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창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둘째, 인력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살아있는 자석이다 라는 것인데요. 즉,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이처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인력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죠. 셋째, 상응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안에 있는 대로 밖으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안으로부터 밖으로 향합니다. 따라서 먼저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면의 상태를 꿈과 희망으로 가득 채우면 외부로 나타나는 삶 또한 그에 맞게 변화합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되어야 한다.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기고 나의 내면을 그것과 일치시키는 노력을 통해 바라는 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꿈을 현실화시키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그것을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대해 성공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를 세워서 매일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러한 시각화 과정에 다음과 같이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꿈의 성취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빈도입니다. 미래의 목표, 행동 등을 얼마나 반복해서 시각화하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반복의 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이루고 싶어 하는가를 알려주고 그만큼 욕구와 믿음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둘째, 선명도입니다. 이것은 꿈을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또 구체적으로 상상하여 볼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불분명하고 확신이 없죠. 셋째, 강도입니다. 이것은 꿈의 시각화에 부여하는 감정의 양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원하면 우리는 그것에 흥분하고 몰입하여 열정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강하게 믿으면 훨씬 빨리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시간입니다. 이것은 꿈을 마음속에 잡아두는 시간을 말합니다. 상상하는 시간이 길수록 반복해서 볼수록 실현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이렇게 하면 잠재의식의 명령처럼 수용되고 우리 자신은 그와 일치되도록 조정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각화를 통해 머릿속을 이상적인 그림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잠재의식은 우리가 그린 성공 이미지에 맞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 감정을 조절하며 꿈의 성취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옛날 한 정원의 영주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젊은 정원사의 일과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정원 구석구석을 아주 열심히 아름답게 손질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리하는 나무통 화분에 꽃을 정성껏 조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영주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화분에다 꽃을 조각한다 해서 품삯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거기에다 그토록 정성을 들이는가? 젊은 정원사는 이마에 맺힌 땀을 옷깃으로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정원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답게 꾸미려고 화분에 조각을 하죠. 조각하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틈만 나면 화분에 꽃을 새겨 넣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주는 젊은 정원사가 너무 기특하고 또 손재주가 있는 것 같아 그에게 조각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젊은 정원사가 뒷날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 조각자, 건축가인 미켈란젤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습관의 법칙이 있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가 스트레스를 자아내기 때문이죠. 이는 안정을 지향하는 무의식이 반로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이 무의식의 반응, 이를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태로 남고자 하는 경향인 이 관성의 법칙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막는 최대 장애 요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성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는데요. 이에 반해서 습관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총칭합니다. 나쁜 습관은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만 가치 있는 습관은 삶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5단계 인생 공식에서 습관의 힘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첫째,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희 말이 된다. 둘째,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희 행동이 된다. 셋째,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희 습관이 된다. 넷째,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된다. 다섯째,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되리라. 이 말은 우리의 작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이 마침내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인생 공식에서 습관은 단지 3번째 요소만이 아니고 생각이 말로, 말이 행동으로, 인격이 운명으로 전이되도록 하는 매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2번째는 21의 법칙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보통 어떠한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21일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20일인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뇌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어른들의 경우 보통 14일에서 2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21일 동안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대해 크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매일 그것을 실천한다면 나 스스로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21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면 최소한 21번을 연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공군 조종사를 전쟁에 투입하기 전에 모의 훈련을 몇 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해 본 결과 21번 이상 훈련받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높은 생존율이 나왔다는 통계에 근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건 최소한 21번의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습관 들이기에도 이 21번의 법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21번 이상 하여야 자기 것이 됩니다. 즉, 몸에 밴다고 하죠. 3번째는 100번의 법칙입니다. 혹시 주어진 여건상 늘 남보다 뒤떨어진다는 의식에 발목이 잡힌 사람의 경우라면 꼭 100번의 법칙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리 안 되어도 100번 반복하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머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습니다.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전류가 흐르는 감전 장치를 설치하고 기억력이 없는 거머리는 떨어지면 붙고 떨어지면 붙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100번째에는 안 붙습니다. 그 실험을 한 거머리가 새끼를 낳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끼 거머리도 안 붙습니다. 이렇듯 기억력이 낮은 거머리도 100번이면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거머리가 100번에 통했다면 사람이 100번 반복해서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4번째 10년 법칙입니다. 두뇌 연구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스톡홀름 대학교의 앤더스 에릭슨 박사는 인간의 습관과 관련하여 10년 법칙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습니다. 10년 법칙이란 어떤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와 성취에 도달하려면 최소 10년 정도는 집중적인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여러 분야에서 걸출한 업적을 남긴 7명의 창조적 거장들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전문 지식에 정통하려면 최소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창조적인 도약을 이루려면 자기 분야에서 통용되는 지식에 통달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10년 정도의 꾸준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도약을 이룰 수 없다. 흔히 모차르트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라고 말하지만 그 역시 10년간 수많은 곡을 쓴 다음에야 훌륭한 음악을 연거푸 내놓을 수 있었다. 우리가 다루는 7명의 창조자들 역시 혁신적인 업적을 이루기 전에 최소한 10년의 수련기를 거쳐야 했다. 물론 더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인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는 또 다른 10년 후에 다시 한번 중대한 혁신을 이루었다. 이에 경제 전문가 공병호는 그의 책 명품 인생을 만드는 10년 법칙에서 직업인으로서의 성공은 타고난 능력의 차이보다 10년 전후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된 의식과 습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피아니스트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들은 악보 없이도 피아노를 칠 수 있고 설령 눈이 멀어도 첫 음계가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 습관화되어 뇌에 정확히 프로그램처럼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처음부터 무의식적으로 잘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곡을 기억하기 위해 한 소절씩 정성껏 여러 번 되풀이해서 치고 그러는 동안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의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수준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한 결과이죠. 자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인간이라는 믿음은 자신이 오랫동안 몸에 익힌 사고 습관 중 하나로 공기나 늘 몸에 걸치고 있는 옷같이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쾌함을 가져다주고 꿈을 실현시켜주는 바람직한 자아상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 반대라면 당장 버려야 합니다. 용기 있게 낡은 사고 습관이라는 이름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최소한 10년 이상 새로운 자아상이 몸에 뵐 때까지 습관을 길들여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직선으로 곧게 나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들은 바를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왼쪽으로 나서 상대방에게 들은 바를 자기식으로 굴절시켜서 받아들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오른쪽으로 휘어서 상대방에게 들은 바를 확대해서 맞장구 치며 듣습니다.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생각 패턴이 있습니다. 그 길과 방식이 부정적으로 굳은 사람은 아무리 확실한 기회가 찾아와도 거기서 위험 요소만 봅니다. 한편 그 길과 방식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서 기회를 봅니다. 행복과 성공은 이미 그 생각의 길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생각의 길을 다시 내야 합니다. 잡초가 무성한 지대에 길을 내려면 길을 닫고 자주 왕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의 길을 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텔마 톰슨이라는 부인은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훈련에 나가면 통나무 집에 달랑 혼자 남아 있었죠. 그곳은 섭씨 46도를 오르내리는 지독한 무더위에
바람에 날리는 모래가 음식에 섞이기 일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라고는 멕시코인, 인디언뿐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죠. 그녀의 마음은 상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며 차라리 형무소가 낫겠다고 친정아버지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의 답장에는 다음과 같이 달랑 2줄만 적혀 있었죠. 감옥 문창살 사이로 내다보는 2사람. 하나는 흙탕을 보고 하나는 별을 본다. 이 편지에 톰슨 부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2줄의 글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그녀는 곧 그곳의 낯선 이웃들과 친구가 됨은 물론 대자연을 깊이 관찰, 연구한 끝에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출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생각을 바꿈으로써 불행의 포로에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흙탕을 보고 절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별을 바라보며 희망 속에서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일상에 하찮아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행복과 성공은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를 찾아낼 줄 아는 안목에 달려 있습니다. 미식축구 슈퍼볼에서 MVP를 차지한 하인즈 워드는 어린 시절부터 미키 마우스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에 미키 마우스를 문신했죠. 그가 문신을 새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혼혈아라는 이유로 받았던 따돌림과 손가락질, 그리고 가난의 어려움 등으로 마음이 아플 때마다 미키 마우스를 보고 웃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미키 마우스는 자신을 웃게 만드는 친구였죠. 미키 마우스를 보며 하인즈 워드는 웃음을 체질화시켰습니다. 그는 경기 중 상대방에 의해 몸이 다치고 코피가 나도 웃고 공을 놓쳐도 웃고 터치다운을 해도 웃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웃음이 오늘의 하인즈 워드를 만들었습니다. 하인즈 워드의 삶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살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말을 잘 그리는 화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화혁명 기간 동안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불황자처럼 떠돌다가 마구간을 치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화를 내면서 일을 하다가 차츰 말들과 정이 들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러는 사이에 언 7년이란 세월이 흘러 10년에 걸쳐 진행된 혁명도 끝이 났습니다. 화가는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신기한 것은 그가 7년 동안 붓을 놓았는데도 그림은 여전히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의 모습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요? 비록 화가는 문화혁명 동안에 말 그림을 그릴 수 없었지만 말들과 가깝게 지내는 시간은 많았습니다. 때문에 말들의 생리를 피부로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말을 그렸던 것이 이제는 몸소 체험한 후 말을 그리니 더욱 뛰어난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휘망봉에는 이런 사연이 얽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을 폭풍의 기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물결이 흉흉한 바다였죠. 그러나 15세기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가 이곳에 도전하여 당당히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 후 그곳 이름을 희망봉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가 이곳을 지나고 나니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잔잔한 인도 양과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폭풍의 기슭이 두려움의 벽을 넘고 보니 희망봉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그대로 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신발을 생산하는 회사에 몸담은 두 사람의 세일즈맨이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습니다. 신시장의 개척지로서 아프리카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정작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 세일즈맨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아프리카인들 모두가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맨발로 다니는 것이었죠. 한동안 그곳을 답사한 두 사람은 후에 본사로 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한 사람의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발 수출 불가능, 가능성 0%, 전원 맨발임.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금시장, 가능성 100%, 전원 맨발임. 보는 눈에 따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곳의 상황이 가능성 0%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같은 그 상황이 가능성 100%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아니에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진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요? 신념은 그 자체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이 지니고 있는 힘을 일컬어 염력이라 합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머트는 사람들의 신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성예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오래전 미국이 불경기로 허덕일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한 은행이 망해 예금을 인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인출해 갔죠. 그 결과 은행의 잔고는 금방 바닥이 나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심리학자 이민규는 이렇게 신념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 곧 자성예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고 믿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뭔가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스스로에게 재능이 없다는 믿음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재능을 갖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찰리 패독이라는 유명한 올림픽 육상 선수가 오하이오 주의 클리브랜드에 있는 기술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요?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한 소년이 찰리 패독의 개인 코치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치님, 저는 꿈을 가졌어요. 찰리 패독처럼 꼭 올림픽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코치가 말했죠. 얘야, 꿈을 가지는 것은 훌륭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너는 꿈에다 사다리를 놓아야 해. 그 사다리의 첫 번째 단은 인내며 두 번째 단은 헌신이고 세 번째 단은 훈련이며 네 번째 단은 믿음이란다. 그 후 자신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꿈의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은 소녀는 마침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으며 그의 이름은 미국 체육의 명예의 전당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시 오웬즈입니다. 왜 코치는 꿈이 이루어지는 사다리의 가장 높은 단을 믿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에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기도와 연결될 때 그 믿음은 단지 신념이 지니는 염력의 수준을 넘어 제3의 힘을 이끌어드립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지혜를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제자를 강으로 데려가 얼굴을 강물 속으로 집어넣었죠. 제자는 죽을 것만 같아서 스승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렸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두 손에 더욱 힘을 주었고 제자는 더욱 심하게 발버둥쳤습니다. 마침내 스승은 손에 힘을 풀고 제자를 물 속에서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물 속에 있을 때 내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겠지. 지혜라는 것도 바로 그렇게 간절히 원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2005년 12월 16일 뉴욕의 주택가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트라신다 폭스 씨가 1개월이 된 자신의 아들을 이불에 싸서 창 밖으로 던졌습니다. 때마침 아래에서 불 구경 중이던 한 아마추어 야구팀의 포수가 아이를 무사하게 잘 받아냈습니다. 지금은 뉴욕시 주택국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펠릭스 바스케스는 9m 높이에서 떨어지는 아기를 받은 뒤 주택국에서 일하기 직전 인명구조대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인공호흡을 시킨 후 병원에 넘겼습니다. 한편 나중에 구조된 아이 어머니는 아기를 던지기 직전 하느님 제발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모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부상이 없어 곧바로 퇴원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3층서 던진 아기 나이스 캐치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바스케스 씨는 아마추어 야구 포수이자 인명구조대원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불이 난 곳에 그 갓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적격자가 서 있었을까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을 기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시는 의식이 잠재의식에 보내는 강한 메시지이자 명령입니다. 확신에 찬 긍정적 언어는 우리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제약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대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좋은 긍정문은 흔히 3P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긍정적이고 현재형이며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흔히 사람들은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이보다 나는 금연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확신으로 말하고 행동합시다. 자신과 원하는 목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사카 남바의 한 남자가 조그만 오코노미야끼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오지 않았죠. 개업한 지 며칠이 지나도 가게는 한가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손님들이 찾아올까? 고민하던 그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에 배달통을 싣고서 주변을 바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째 계속해서 배달통을 싣고 달리는 그 남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 가게는 배달이 끊이질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손님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그 가게는 종업원이 600명이 넘는 일본 제1의 오코노미야끼 집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나카이 마사츠쿠. 바쁜 척을 해서 일본에서 제일 바쁜 현실을 만들어낸 남자입니다. 성취 원리는 이처럼 간단합니다. 원하는 바를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 계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